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인 김종인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조기 선대위원장에 전격 영입됐습니다. 하지만 곧 구성되는 선대위의 친노 인사는 사실상 배제할 방침을 밝혀서 시작부터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넘나드는 김종인 위원장은 누군지 정치부 기자가 선정한 금주의 정치인에서 알아봅니다. 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소개해드립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고은희 변호사, 유용화 시사평론가, 서양호 두문정치 전략연구소 부소장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표가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을 영입했다고 했는데 결국 그 주인공이 김종인 전 의원이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어떤 분입니까, 교수님? 글쎄 여야를 넘나들고 있는 주유천하라고 하죠. 근데 정치적인 멘토니까 과거에는 여야를 넘나들면서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철학이라든가 그동안 쌓았던 경제학 이거에 대해서 국정에 참여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번에 문재인 대표가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조금 저는 좀 의외라고 생각합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문재인 대표가 상당히 다급했다. 두 가지죠. 하나는 호남을 지켜야 된다는 거, 그리고 탈당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당이 경제적인 어떤 정책을 경제민주화를 필두로 해서 조금 더 왼쪽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인데, 사실은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과거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일정 부분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지금 더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왼쪽 정의당 쪽으로 가야지, 이것이 앞으로 여당과 야당의 이런 어떤 보수와 진보 그런 대척점에 있어서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득과 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정부에 들어서 일하는 것이 전두환 정권 때 국가보위 입법회의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일을 한 것이 전두환 정권 때고, 그 다음에 여야를 넘나들면서 비례대표 의원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떠나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당내 친노 세력이 배타적인 세력인데, 이분들과 어떻게 과연 조화롭게 당을 끌고 나갈 수 있을지, 그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불협화음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앞길 또한 앞으로 험난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 한번 보겠습니다. 정치 이력을 보면, 전두환 정부 때 비례대표 국회의원 2번 하시고 국보위 재무분과위원을 시작하셨더라고요. 그 전에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그래서 서강학파의 태두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고, 근데 노태우 정부 가면은 보건사회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그리고 또 노무현 정부 때는 새천년 민주당이었는데 안 가셨더라고요. 열린우리당으로. 그래서 그때 한번 더 비례대표 하시고, 그다음에 안철수 멘토, 그다음에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시절 민주화, 경제민주화 공약단장을 하시고, 이제 문재인 대표 쪽으로 왔는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선거철 선수다, 이게 양지만 찾아 움직이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새누리당에서 상당히 거센 비난 성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통령의 선대위 후보 시절에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달리 해석하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야당의 선대위원장을 맡았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경제 민주화가 이제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실제로 박근혜 후보가 했던 경제 민주화는 그럼 어디가 버렸느냐? 사실상 그 당시 표를 얻기 위한 하나의 선거 전술이 아니었느냐, 이런 부분들이 명백하게 간접적으로 증명이 됐다. 이런 부분들을 표시하기 때문에 아마 새누리당에서 상당히 공격하지 않았냐, 이렇게 먼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로. 근데 이제 우리 장 교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실제로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했다라는 것은 노리는 효과가, 더불어민주당이 노리는 효과는 크게 한 가지죠. 우리가 변했다, 이겁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친노 386 운동권 정당이라고 안철수 의원한테 맹공을 받았는데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할 수 있고 변할 가능성이 있고, 김종인 위원장한테 정권을 준다, 공천권까지 주겠다, 단독 선대위원장이다, 이런 것을 표시함으로 인해서 이 상당히 기존의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인식들,
이 부분들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확 바꿔보려고 하는 뭐 이런 시도라고 보여지는데요. 보여지는데 과연 이제 장 교수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과연 그 부분이 과연 어떻게 관철될지 과연 이제 향후에 좀 지켜봐야 돼. 공천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내포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연 김종인 위원장이 해낼지 아니면 지금 앵커께서 설명하신 대로 진짜 과거에 50 세력의 비례대표를 받은 사람이란 말이다. 과연 50 세력의 비례대표 받은 사람은 사실상 상당히 5공화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상당히 나름대로 뭐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공로가 있었으니까 줬을 거란 말이에요. 당시 구사정권이 네네. 신군부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야당의 정체성은 맞느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사실상 좀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 이와 관련해서 우리 연합뉴스 TV가 오늘 김종인 위원장과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준비한 영상 미리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친노 인사에 대한 배제 방침을 혹시 아니 내가 무슨 친노에 무슨 압력에 의해서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일단 전권을 이용받으셔가지고 이제 공천권 행사를 하실 텐데 어떤 공천권을 이제 행사를 하시게 될 텐데요. 이제 어떤 좀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행사를 아니 하실 그러니까 건지 공천권이라는 건 내가 지금 그 동안에 이제 공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룰을 설정을 했다고 보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내가 검토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공천의 룰대로만 할 수도 나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부 수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계시는 뭐를? 네, 공천 룰에 대한 일부 수정도 뭐 일부 뭐 현실적으로 안 맞는 룰을 정했으면은 그거에 대한 변화도 할 수 있다고 그러는. 박영선 전 원내대표 만나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좀 어떤 얘기들 나누시게 될까요? 나는 그 문제는 너무나 이렇게 뭐 대단히 무슨 중요한 거라고 그 생각하고 나한테 묻지 마시라고. 어? 아니 내가 보기에 뭐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설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목표를 위해서 뭐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남이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게 바뀌거나 그럴 거였어요. 어? 본인의 이 의사결정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내가 보기에 우리 박영선 의원이 그래도 삼선으로서 굉장히 나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적당히 무슨 무모하게 무슨 결심을 하려고 보질 않아요. 그래서 별로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합니다. 네, 저 인터뷰를 보시면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공천 룰을 바꿔서 어떤 개혁을 하겠다. 뭐 그런 입장인데요. 저 변호사님, 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이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또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초반에 이제 모셔오실 때랑 말씀이 달라질까봐 처음부터 이렇게 강하게 좀 선포를 하신 걸로 보여요. 내가 이제 여기 나오면 나는 단독으로 하겠고, 뭐 문 대표도 사퇴해야 되고, 뭐 친노 386에 대해서 이제 청산도 해야 되고, 공천론도 바꾸겠다 이렇게 처음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그렇게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사실 주류가 당연히 이제 친노인 건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세력이 굉장히 막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문 대표가 친노의 좌장으로서 모셔온 것인데 정작 그 칼날을 뭐 친노한테 향하다던가 공천룰을 친노에 불리하게 바꾼다던가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위원장과 결국에는 이제 친노 또는 문 대표와 굉장한 갈등이 오히려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교수님 그 안철수 신당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김종인 위원장한테 가장 무서운 대목이 뭐냐 물어보니까 가서 소위 뭐 친노 386 주류를 손보면 자기네들은 설 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가능한 시나리오로 생각하십니까? 근데 뭐 안철수 신당은 신당 내부가 앞으로 어떻게 꾸려지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지 남에 대한 걱정을 지금 처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 김종인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표 두 부부께서도 아주 친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저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문재인 대표랑 저는 일정 부분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치고 나갈 테니까 나중에 나한테 모든 걸 일임하는 형식을 좀 갖추고 정치인들은 그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고 뭐 김종인 위원장이
정치에 대한 그동안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정치의 실상을 잘 아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일거에 뭐 칼로 날리고 공천권을 모두가 다 자기 사람으로 심고 그럴 사람은 아니고 모든 것을 저는 문재인 대표랑 협의하에 하면서 선대위원장 입장에서 단독으로 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을까, 운영의 묘를 저는 취한다고 봅니다. 네, 김종인의 화두 결국 친노 소위 386 그룹이라는데 여기 아까 명단 보니까 우리 서영호 부소장 이름도 있던데요. 예. 뭐 어떤 그 프레임이죠 이게? 일단 뭐 김종인 그 위원장 하면 오랜만에 그 작품성과 흥행성을 고루 갖춘 그 사람이 나타났다. 작품성이라고 한다면 그 앞서 전두환 정부부터 문재인 정권까지 일관되게 제가 보기엔 경제민주화의 한 브랜드로 쭉 자기의 독특한 캐릭터를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흥행성은 왕의 남자 아니었습니까? 그 왕의 남자의 음모와 배신, 서스펜스, 이번에는 여당에서 야당으로 그런 왕의 남자라고 하는 흥행성도 가지고 있는 두 분인데, 이분이 겨누고 있는 칼은 저는 문재인 대표가 잘했다고 하는데 1타 3피 정도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여당에게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의 허구를 알리고, 야당 내에서는 우리 당 안철수 의원의 멘토였던 사람이 더민주당을 선택한 거고, 또 내부에서는 박영선 의원이나 이런 분들 이탈하려고 하는 걸 막는 이런 역할이 있는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이제 과연 이 김종인 위원장이 그 친노 386을 손을 댈까? 명색이 책사인 그 이성계, 태조 이성계의 정도전이라 부릴 만큼 강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인데, 먼저 고려 잔당들인 정몽주를 격살하는 게 우선 급한 임무지, 안에 있는 이방원과 권력투쟁을 하기에는 빠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과 안철수 의원에 대한 예각을 먼저 드러내고 난 다음에 당내에 있는 어려운 시기에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본인의 리더십이 확립되지 않을 경우에 부분적으로는 당내의 친노 486을 공격할 수 있을지라도, 초반부터 친노 486 내분을 통해서 원래 목적인 박근혜 정부와 그리고 안철수 의원에게 각을 세울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뭐 불가능할 거다 뭐 이런 전망을 하셨는데 좀 어떻게 근데 보십니까, 이제 교수님? 저 한 말씀 제가 더 드리면, 이제 멘토라는 것이 지금 문재인 대표랑 안철수 의원을 동시에 지금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멘토를 하지 않았습니까? 두 분이 초선이고 정치력이 부재하고 리더십이 좀 허약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새누리당 박근혜 선대위에 있던 분을 이쪽으로 오는 것은 정치적 도의상으로도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물론 그렇게 됨으로써 중간층의 어떤 교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상대 지지자들이 어떤 중립성을 더 끌어올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잘 됐다고 봅니다. 각각의 정체성을 김종인 위원장이 더민주로 옴으로써 새누리당은 어차피 경제민주화에 김종인 위원장이 했던 그 이상은 갈 수가 없는 당이다. 이렇게 해서 진영 구축 논리로 봤을 때는 어차피 잘 된 건데, 그러나 과연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더민주당 내부에서 안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안철수 진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이 지금 이제 꾸려나가 봐야지 어떤 불협화음이 어떻게 정리될지 하는 것이, 정당이라든가 정치 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연세가 75이 넘으셨잖아요, 그죠? 왜 저기를 가셨을까? 처음에 난 그게 좀 의아했어요. 저분이 뭐가 아쉬워서 저기를 가시나? 그리고 또 야당은 김종인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야당의 뭐 원혜영 의원, 문희상 의원, 그 기자선 같은 분들이 옆에 쫙 섰어요. 저 그림은 도대체 뭔가? 나는 뭐 여러 가지 이게 뭐 저도 그냥 정치평론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여러 가지 희비가 교차하던데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종인 위원장이 왜 갔느냐, 저기를. 뭐가 아쉬워서 갔느냐. 이분이 정치할 분은 아니잖아요, 실제로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야당이 굉장히, 민주당이 왜 김종인 위원장을 이렇게 모셨냐. 그것도 공동도 아니라 단독으로 해서 전권을 준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김종인 위원장을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니까 다음날 라디오 인터뷰 나가서 문재인이 나한테 정권 준다고 그랬다. 난 단독이다. 딱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그냥. 공동으로 갈까봐.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니까 그런 건데, 그렇다면 이런 그림을 봤을 때는 저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번에 선대위원장을 맡았을 때 나름대로의 그림과 성과를 내지 않으면은 저분이 경제민주화라든가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 가지 과정에 상당히 스스로가 명예의 손상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친노 386의 일부를 손을 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만약 김종인 위원장이 그러한 부분의 칼날을 자기 자신이 공천 과정에서 해내지 못한다 그러면 그걸 왜 갔습니까?
그냥 뭐 예를 들면 지금 문재인 대표의 어떤 뭐 이미지를 형상화시키는 뭐 그러한 인물, 저는 김종인 위원장 그런 사람 아니라고 보거든요. 분명히 공천 과정에 개입을 해서 분명히 현재 문제되고 있는 하여튼 뭐 국민들로부터 좀 표적이 돼 있는, 어떻게 보면 네. 뭐 그거는 뭐 그 내부에서 정하겠지만, 그런 인물에 대한 아마 어떤 공천에서 손을 보지 않으면은,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이 갔는데 뭐가 바뀌었나요? 공천 외에는 바뀔 게 없거든요, 사실상 지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과연 김종인 위원장이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친노 세력이라든가 주류 세력의 저항에 의해서 못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더불어민주당의 향후의 총선 과정에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성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걸 김종인 위원장이 하게 된다면 좀 달라지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전망이 뭐 다소 엇갈리는데요. 네, 정치부 기자들이 선정한 금주의 정치인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정치권 핫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광주의 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번 주 광딸이라는 단어가 전국을 후끈 달궜습니다. 먼저 광주의 딸이라는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과 진실한 광주의 딸이라는 더민주당의 양향자 상무를 두고 하는 말인데요. 이 두 사람이 총선에서 격돌한다면 광주 민심을 얻을 딸은 누가 될까요? 정치권 핫 이슈에서 살펴봅니다. 네, 정치권 핫 이슈. 이번 주 정치권에서는 광주의 딸을 줄인 광딸이란 단어가 전국을 달궜습니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에 각각 광주의 딸이 한 명씩 있다고 하는데요.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서 있던 30년을 근무했던 완도체 공장을 떠나며 마음이 교차합니다. 제가 떠나온 친정 같은 고향이 더 많은 국민께 사랑받을 수 있는 곳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삶으로 국민 앞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많이 교차되었습니다. 지금 흘리시는 눈물의 뜻을 입장 정리는 대신하고 바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참배 때문에. 네. 네, 부소장님. 광주의 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생소한데요. 언제 어떻게 정치권에서 유래된 겁니까? 그 2013년에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인 그 권은희 과장이 경찰 위측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 그래서 관련해서 외압 논란이 있을 때 새누리당과 그 당시에 민주당이 공방을 벌였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때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이게 진실과 거짓 프레임, 그 불의와 정의의 거짓 이런 프레임에서 여야의 프레임으로 바꾸기 위해서 광주의 딸을 우리가 민주당이 지키겠다,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새누리당에서는 지역 감정으로 이 문제를 호도하느냐고 해서 여야의 정쟁화되면서 그 광주의 딸이라는 것이 대중화됐고요. 일반인들은 광주의 딸 하면 제가 보니까 이소연 우주비행사나 문근영 연예인을 따지는데, 특히 야당 내에서는 광주의 딸 하면 그 이후부터는 권은희 현 의원을 광주의 딸로 통칭하게 된 유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문희상 이제 비대위원장 시절에 민주통합당 아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청문회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 이제 증인 출석을 했을 때 이제 권은희 과장이 이제 수서경찰서 이제 과장이었지 않습니까? 담당 과장이었는데 이 말을 하니까 청문회 나간 걸 보고 이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빛과 소금이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그 문희상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DJ의 행동하는 양심, 그리고 노무현에 깨어있는 시민, 이 두 가지를 포괄하는 광주의 딸이다, 이야말로. 그래서 DJ를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던 네. 상황이죠. 그 어떻게 정치권에서 뭐 원조 광주의 딸이라는데 저 사법고시 출신입니다. 좀 변호사님 좀 잘 아십니까? 어떤 분이신가요? 예, 뭐 실제로 뵌 적은 없고,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이 주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2012년에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수사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이 국정원 댓글 사건 좀 축소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것을 이제 폭로하면서 굉장히 한번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이 김 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재판을 받았는데 그게 작년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 거예요. 근데 그 판결에서 이제 권은희 의원이 이제 증언을 했잖아요. 선서를 하고. 근데 만약에 거짓 진술을 하게 되면 위증죄가 되거든요. 근데 모해 위증죄라는 거는 뭐냐면은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김용판 전 지방경찰청장을 만약에 이 사람이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정말 거짓 진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권은희 의원은 나중에 모해 위증죄로 이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단시 이제 작년에 김 경찰청장이 무죄를 받으면서 보수 단체에서 권은희 의원을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그 위증죄와 모해 위증죄 어떤 가중 처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증죄는요, 징역 5년 이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모해 위증죄는 굉장히 무거워요. 왜냐하면 형사 사건에서 이제 중요한 증인이 되었고 잘못하면은 무고한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난다고 한다면은 권은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니까 유무죄 판단은 미뤄보고요. 일단 정치적으로 보면 작년에 재보선 때 큰 소동을 일으키고 공천을 땄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당을 옮겼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처신에 대해서는? 그게 뭐 탈당은 뭐 할 수도 있겠죠. 광주 여론이 실제로 안철수 국민의당 쪽으로 많이 옮겨갔으니까 뭐 그 여론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뭐 할 수도 있는 건데, 옮기는 과정이 상당히 좀 이렇게 깨끗하지가 않았죠. 처음에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로 갈 것 같이 해서 천정배 의원하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러다가 또 좀 기다리겠다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제 그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으로 결정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세간에서는 권은희 의원이 자기 자신의 초선이고 특히 뭐 상당히 광주의 딸이라는 이러한 호칭까지 받았던 사람이 이 완전히 초심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정치권에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면 당선권이 되겠냐, 어디로 가면 공천을 주겠느냐, 뭐 이러한 어떤 그 얄팍한 정치 술로 인해서 그것으로 해서 안철수의 국민의당 간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상당히 비난에 휩싸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연 광주에서 과연 이번에 총선 때 어떤 투표가 나올지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뭐 호쾌한 출발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광주의 딸이라기보다 이건 사실은 지역주의를 자극하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상징되는 것도 좀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뭐 오히려 대한민국의 딸이라면 모르겠는데 장구 속에 악수를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냥 있으면 그래도 본전을 하는데 일단 당을 탈당하면 그만큼 리스크가 엄청 큰 것이 이제 정치판의 현실이고, 그리고 오늘 마침 이용섭 전 의원이 오늘 복당했습니다. 더민주에 복당을 해서 권은희 의원과 이제 일전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봤을 때 광주의 어떤 민심이 안철수 신당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 달리는데,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이 지금 북상하는 속도가 상당히 느리고 주춤거리고 호남에서도 지금 상당히 못 빠지고 있다는 현실, 권인우 의원이라든가 국민의당에 지금 참여하는 세력들은 상당히 불안감을 느낄 겁니다. 그 반열에서 우리 권인우 의원도 마찬가지로 본인도 선택을 잘 했을까? 그런 갈등이 엄청나게 심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국민의당에서 권은희 의원을 공천을 줄지 지켜봐야지 않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저기 그 대조적으로 양향자 삼성전자 상무 이번에 더민주당이 입당을 했는데요. 굉장히 좀 잔잔한 파문, 좀 신선함을 주고 있다. 그래서 뭐 정치권에서는 코너에 몰린 문재인 대표가 9회 말 위기에서 동점타를 터뜨렸다.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흑수저의 전형적인 상징이죠. 고졸의 호남 지역의 여성이라고 하는 삼중의 굴레를 자신의 오롯한 힘으로 극복해서 대기업 굴지의 대기업의 상무까지 올라간 입지전적 인물로서 아주 드라마가 있는, 그리고 기자회견하면서 눈물을 보이는, 진실하기 때문에 더 감동을 줬던 그런 장면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을 터닝 포인트로 해서 더민주당과 문재인 대표가 상승세를 걷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변곡점이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과연 권은희와 상무님, 양향자 상무님이 과연 맞붙게 될 것인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문재인 대표가 야박하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권은희 의원도 이미 광주의 양심이어서
그 양심이냐 정의냐, 광주의 민주화와 인권의 도시의 그 정신에 맞기 때문에 그분을 쉽게 하진 않을 거고, 대신에 양양자 의원도 그 양양자 상무도 현재는 이게 변화된 민주화 인권의 상징에서 흑수저, 현대에서 광주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고 있는 흑수저의 상징이기 때문에 광주 민심이 독재에 싸우는 민주화 투사에서 이런 그 자수성가한 입적 인물도 선호하기 때문에 저는 뭐 지역을 달리해서 그 양양자 그 상무가 출마할 수 있어도 둘이 맞붙는 건 너무 가혹한, 아직도 여성이란 문제,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두 문제를 대비시킨 탈당이라고 하는 사적 감정으로 쓰기에는 두 사람 다 너무 아까운 카드이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이 맞붙을 가능성이 좀 적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인재 영입 경쟁으로 양측이 치열하게 붙었는데, 저 변호사님,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 같은데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까지 뭐 새누리당, 국민의당,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세 개를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뭐 이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옴으로써, 그리고 아까 말한 양향자 상무, 정말 눈물 나는 스토리의 주인공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안철수 의원이 이제 이 국민의 신당 같은 경우는 사실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반짝 카드를 내보일 이게는 아직 조금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뭐 박형준 사무총장을 모셔오겠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은 나오고 있지만 아직 모셔오지는 못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굉장히 핵심 여권에 있는 인사를 한 분이라도 모셔온다면은 굉장히 이게 또 반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네, 교수님, 뭐 일각에서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안철수 신당의 비례대표 1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광주에 출마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정의화 국회의장 대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있어 왔는데 어떻게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설을 쓰면 뭐 뭐를 못 쓰겠습니까? 정치적인 상상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치인들은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조순영 대표 대구 출마한 것은 당을 살리기 위해서 탄핵 바람이 격하게 부니까 당을, 그때 당시 새천민주당 후보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표가 적진에 가서 장렬하게 전사하는 경우는 있어도, 지금 국회의장이 뭐가 아쉬워서 저희 가서 지역 감정을 타파하기 위해서 가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조금 어렵다고 보고, 중요한 것은 이제 안철수 신당이랑 문재인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많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출혈이 돼 있습니다. 출혈이 돼 있으면 수혈을 반사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인재영입을 뭐 7번, 8번 계속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출혈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새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을 만드는 것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고, 예를 들어서 엊그제 그 국부 발언 것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요동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인재 영입이나 이런 것보다도 정체성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입장, 그런 걸 정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데, 그런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더민주당이 훨씬 더는 앞서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 김종인 위원장이라든가 뭐 박형준 사무총장, 지금 정의의장까지 난 야당이 말이죠. 이게 생존 자체가 쉽지 않으니까 새누리당에 계셨던 분들을 모아서 새누리당 1, 2, 3를 만드는 거 아니냐. 결국 새누리당에서 예를 들면 여권에서 예를 들면 정치적 활동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는 별로 여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별로 그렇다. 그럴 경우에 또 이쪽으로 오고 가는, 그 야당과 야권이 그렇게 사람과 인물이 없느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위원장한테 목맨 거 아닙니까? 김종인 위원장 만약에 중도 하차해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히 총선에서 완전히 패배합니다. 그럼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또 어떤 카드를 내세울 거냐. 참 자체적으로 숙성된, 그 속에서 좀 인재도 만들어내고 야권의 성숙된 인물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자꾸만 뭔가 이 전에 뭐 예를 들면 MB 캠프에 있던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여권에 있던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자꾸만 내세우면서 한단 말이에요. 물론 장점도 있겠죠. 뭐 중도라든가. 근데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렇게 야권에 인물이 없구나. 참 그 야권이 하여튼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 영입 경쟁을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영입이라기보다도 선거 전술로 인한 하나의 어떤 호사스러운 어떤 치장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상당히 야권 지지자들은 상당히 좀 이제 마음이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선명성이 마지막 무기입니다, 사실. 그런 선명성이라는 어떤 관념에서 봤을 때 김종인 카드는 사실은 안 좋은 카드예요. 그러나 급하니까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세웠는데 과거에 DJ 사자필승론에서 김대중 대통령도 여기에서 참패했습니다. 그런 정치 지도자도 참패했는데 지금은 정치 지도자가 없어진 현재 멘토를 앞세워서 정당이 지금 나가고 있는 기형적인 형태인데 여기에서 과연 그 어떤 미래를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안철수 신당 지금 현재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어떻게 난국을 헤쳐갈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정치권 핫 이슈는 여기까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미리 보는 정치 뉴스입니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험지 출마 요청을 받아온 안대희 전 대법관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엇갈린 선택을 했습니다. 안 전 대법관은 험지 출마 요청을 수용해서 서울의 마포 갑을 선택한 반면 오 전 시장은 일찌감치 준비해온 종로를 끝내 고수했는데요. 미리 보는 정치 뉴스에서 출마 선언에 따른 당내 파장을 집중 분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리 보는 정치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여권의 험지 출마, 그동안 정리가 잘 되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안대희 전 대법관과 오세훈 전 시장이 출마 지역을 결정했죠. 두 사람의 발언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저는 진정한 험지라 생각합니다. 저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8,700표라는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 마포는 제가 생활하는 곳이죠. 그리고 그 식사도 일주일에 서너 번 할걸요. 그리고 숙문중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마는 뭐 자랑스러운 숙문인상도 받은 적이 있고 학교와도 연관이 깊고요. 여러 가지 마포 주민들은 뭐 쉽게 말하면 저하고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치 1번지라 불리는 종로는 무엇보다 우리 정치사에서 민심의 향방을 가늠하고 선거의 승패를 가름해왔던 가장 상징적인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누리당은 유독 종로에서 지난 5년간 19대 총선을 비롯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18대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등 총 4번의 선거에서 연이어 패배하는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수도권과 나아가 전국 선거 판세를 견인하는 종로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새누리당의 20대 총선 승리를 이끌겠습니다. 네, 결국 안대희 전 대법관 해운대에 출마하려다 김무성 대표 험지에 나가달라 요청을 수용해서 나갔는데 오늘 어떻게 기자회견 잘 보셨습니까? 예, 일단은 좀 저는 짠한 생각도 드네요. 왜냐하면 안대희 전 대법관이 지난주에만 하더라도 그 페이스북에다가 따뜻한 해운대 바다가 그립네요. 이런 말씀을 남기셔서 굉장히 의미심장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험지 출마로 가라고 하는데 또 험지를 안 정해주니까 한 달간 또 거의 발이 묶이셨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마포갑으로 출마를 하시기로 하셨는데 또 지금 뭐 이제 뭐 합의에 의해서 했겠지만은 저 과정에서 또 그 강순규 당협위원장 지지자들과 또 굉장한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처음에는 험지로 가면서 경선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화근이 됐는데 앞으로 뭐 경선하시기로 하셨으니까 또 대법관으로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셨고 국민검사로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셨지만 또 정치인으로서 또 좋은 업적 남겨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대목에서 오늘 그 기자회견장에 강승규 전 의원 지금 현재 마포갑 당협위원장인데 좀 지지자들이 좀 고성망말해서 좀 약간 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잠시 기자회견장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새누리당과 안 후보에게 다시 묻습니다. 안 후보가 마포갑 경선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야 할 영입 인사입니까? 강승규 후보가 노웅래 후보를 도저히 꺾을 수 없는 험지입니까? 지난 18대 때 노웅래 후보를 꺾은 당사자가 강승규가 아닌 도깨비입니까? 당원이나 주민들에게 험지니 영입인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물어보셨습니까? 그 당은 마포갑 새누리당 당원과 당협과 당원들은 새누리당이 아니라 개누리당입니까? 네, 오늘 참 시끄러웠습니다.
뭐 이렇게 입에 담기 좀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안대희 전 대법관 국무총리 후보자에서 올랐다가 결국 탈락했고 해운대 갔다가 다시 서울 와서 좀 험한 꼴을 당해 좀 순환의 연속입니다. 저 교수님, 예.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이렇게 큰 소동이 벌어졌는데. 뭐 가슴 아픈 장면인데 뭐 공천 파동은 해마다 매 선거 때마다 있었던 것이고 어느 지역마다 어떤 과거의 전략 공천으로 내려갔을 때 과거 친이 친박 한 번씩 다 학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경험이 있어서 김무성 대표가 전략 공천은 없다 그런 것을 못 박은 것인데 험지 출마도 사실은 오늘 두 분의 케이스로 봐서 유효했다고 봤을 때 김무성 대표의 리더십이 상당히 타격을 입은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경선은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경선 룰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선 룰도 마찬가지로 지도부한테 상당히 압박과 부담감을 가질 그럴 위험성이 상당히 많고 이번 선거에도 마찬가지 새누리당 공천 갈등이 상당히 심할 것을 오늘 저 뭐 개누리당이라는 저런 표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앞으로 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저 소장님. 네. 그동안 좀 공천 관련해서 좀 시끄러웠던 장면은 작년에 재보선 때 허동준 동작갑인가요? 을인가요? 네, 동작. 네, 그 큰 소동이 일어서 그 부분이 좀 연상이 되더라고요. 저 어떻게 좀 한나라,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점잖게 싸운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좀 시끄러운 이유가 뭔지. 네. 뭐 한마디로 안 되는 집은 저 뭘 해도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안대희 대법관도 그 장고 끝에 악수라고 결국은 당선을 1순위로 둔 선택인 것 같고, 물론 부산 해운대보다야 그 마포의 노웅래 의원이 어려운 상대이겠지만 그래도 좀 손쉬운 승부였던 것 같고, 오세훈 전 시장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전체 당의 요구보다는 본인의 대권을 위한 포석이 아닌가. 종로로 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 1번지로서 정부 종합 정서와 특히 청와대가 있는 곳으로 그 정책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어쩌면 그 총선 출정식이 아니라 대권에 대한 숨은 의지를 표현하는 그런 한 수가 아닌가 싶어서 당의 생각은 없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김무성 대표가 총선에 대한 전략이 있는지가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뭐냐면 이번 총선을 3당 구도를 통해서 야권의 분열 구도로 치를지 아니면 양당 체제로 해서 그 더민주당만 하고만 치를지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3당 체제로 치르려면 안철수의 국민의당 후보를 띄워주기 위해서 노원이라든가 광진에 안철수 김한길 후보가 있는 곳에 묵직한 오세훈이라든가 이 안대희 대법관을 배치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더민주당과 함께 양당 구조로 치른다고 한다면 문재인 후보가 나가는 곳에 지금 불출마 선언했지만 험지로 나온다고 할 때 레이저 공천을 해서라도 표적 공천해서라도 거기에 거물을 보낸다든가 했어야 하는데, 그런 총체적인 전략이 없는 속에서 안대희와 오세훈의 개인적인 영향과 당에서의 그 요청을 적당히 타협해서, 그런 거 보면 아직도 새누리당은 야권의 분열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이번 선거를 치르겠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저런 모습이 연출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대희 대법관이 참 체면을 구겨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나와 계시지만 뭐 대법관이라는 자리가 간단한 자리가 아닌데요, 실제로. 상당히 체면을 구기게 된 거는 본인의 뭐 잘못도 있겠지만 아까 지적했듯이 김무성 대표의 이 오락가락 행보 때문에 실제로 영입인지 인재인지 하여튼 뭐 좀 이상해져 버린 거 아닙니까? 뭐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야 대권 생각이 있으니까 종로를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안대희 대법관 같은 경우도 부산에서 출마하지 말라 그러면 어딜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교통연결이 안 된 상황인데, 강순기 전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경선을 하는데, 여론조사 경선을 하는데 100% 국민 참여 경선을 하지 말고 7대3으로 하자. 7국민 3당원. 저는 안대희 대법관이 이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자꾸만 당 지도부한테 미루지 말고 받아들여서 정확하게 경선 룰이니까, 이것은 험지는 아니거든요. 실제 이것은 그 과거에 한나라당의 박명환 의원이 3선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강순기 의원도 했던 것이고, 노웅래 의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 엎치락뒤치락 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역 연구가 있어 특했지만은 그거 받아들여서 정정당당하게 경선 붙어서 새누리당 후보가 되는 것이, 저는 안 대법관이 좀 체면 구긴 부분에 좀 그걸 정직하게 펼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어요. 네, 변호사님. 저 종로라 그러면 정치 1번지고 또 여기 현재 그 박진 그리고 정인봉 전 의원이 버티고 있는데, 왜 굳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세훈 전 시장이 여기 찍으려는 이유는 대권을 향한 행보, 어떻게 좀 직행할 생각이 있다고 보세요?
할 생각이 완전 있으시죠. 왜냐하면은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이것도 험지다라고 하시면서 결국에는 당 지도부의 입장에 끝까지 이제 거절을 하신 거랑 비슷한 뉘앙스잖아요. 종로 같은 경우는 뭐 역대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종로에서 되셨다 결국 대통령 되신 분들도 많고, 결국에는 이 종로에서 오세훈 전 시장이 화려하게 정기를 복귀를 한다. 예를 들면 정세균 의원도 지금 쉬운 상대는 아니시잖아요. 뭐 당대표까지 하셨고. 그래서 복귀를 하신다면 당연히 이제 잠룡, 대권 잠룡에서도 지지율이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종로 출마하는 것만으로도 지지율이 뭐 6, 7%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다음 행보가 기대되네요. 네, 어떻게 소장님께서는 지금 구도에서는 누가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로는 정세균 전 대표가 버티고 있는데 뭐 첩첩산중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원래 저 종로는 옛날부터 창신동을 기반으로 해서는 그 산동네이기 때문에 야당이 아주 강하고요. 창신동을 제외하고는 전체 지역은 평창동 등 그 구 여권이 아주 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종로에서는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정세균 그 후보가 우리 야당에서 가장 이름 있는 후보인데 노무현 대통령조차도 떨어졌던 곳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상당히 불리한 지고 여당에 유리한 국면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종로 사람들은 우리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로 종로의 큰 인물인가, 즉 대권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가에 대한 걸 유심히 보는데 아무래도 정세균 의원보다는 오세훈 의원이 훨씬 더 대권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여당에서 그 오세훈 의원이 유리한 환경에서 출발할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창신동 쪽이 선거구 획정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중구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보면 정세균 현 의원한테도 훨씬 더 불리한 것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오세훈 후보 대선 대권 주자라고 국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권 주자라는 프리미엄이 상당히 강하고, 우리 지역에서 대권 주자가 나오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할 수 있다는 자부심, 그런 것들이 유권자한테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네, 야권에서는 현재 그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어디로 가느냐, 안철수 신당이냐 아니면 문재인 대표의 더 민주당이 남느냐, 이 가장 큰 관심이 쏠려 있는데, 자,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박영선 전 원내대표 남을 것 같습니까? 떠날 것 같습니까? 떠날 확률이 더 크지 않은가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김종인 위원장을 단독 선대위원장으로 앉혔기 때문에 실제로 박영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남아서 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라는 것은 상당히 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주말에 정운찬 전 총리라든가 아니면 또 안철수 의원하고 만났던 것도, 만났다고 또 언론에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 얘기는 실제로 한 이번 주, 뭐 빠르면 이번 주 해서 그쪽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서 그쪽에서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정치적 공간을 만들어 보겠다, 뭐 그런 의도가 더 강하지 않겠냐. 물론 다른 변수가 뭐 생길지 알 수 없지만은 현재로 봤을 때는 저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데요.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로 이번 판은 무효, 다음 판을 기대하는, 즉 뭐냐면 이번에 탈당하게 되면 그 어쩔 수 없이 안철수 의원의 손을 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선대위원장이든 무엇을 맡게 되면 문재인 대표의 손을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잔류하되 아무것도 맡지 않고 여야가 총선 이후에 6월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그 당대표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일화를 통해서 명분을 축적하되 총선 이후에 야권 재편을 바라보면서 저는 뭐 차기 전당대회 당대표를 노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엔 당에 잔류하면서 아무 선택도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박영선 의원이 뭐 이렇게 그 일반 평의원이 아니잖아요. 이번 총선에서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정치적 생명은 상당히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에 어떤 역할을 맡긴다면 하든지, 그게 아니라 그러면 거기 정치적 룸이 없으면 당연히 예를 들면 안철수 국민의당 가서 자기 자신이 얘기한 대로 뭐 새로운 정치다, 새로운 야권 재편을 하는데, 근데 워낙 박영선 의원이 당했어요. 지난번 비대위원장하고 원내대표 할 때 이 기존의 더불어민주당의 주류 세력들이 연판장까지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박영선 의원이 그 당시에 내가 탈당하겠다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한 어떤 정서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박영선 의원한테 강하게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실제로 뭐 작년에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인가요? 영입할 때는 그렇게 들고 일어나다가 이제 김종인 위원장 됐고 아무 말도 안 한다.
근데 좀 두 분이서 비중이 좀 다르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누가 내려왔느냐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박영선 의원이 데리고 왔을 때는 또 친노가 이렇게 강하게 반박을 하고 이번에는 김종인 위원장이기 때문에 친노가 가만히 있었다. 이런 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문 대표가 모셔왔기 때문에 이미 얘기가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상돈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앙대 법학과 교수 출신이시고 그다음에 2012년에 김종인 위원장과 같이 이제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함께 활동을 하셔서 박 대통령 당선에 기여를 하신 분이잖아요. 합리적 보수주의자시기는 한데 이 박종인 위원장에 비해서 무게감은 좀 상당히 가벼우시다. 네, 김종인 위원장. 네. 네. 저 교수님 뭐 끝으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박영선 전 대표는 떠난다 남는다 어떻게 예언하십니까? 예언이 아니고 저는 80%못 떠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못 떠나면 못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라는 지역이 수도권에 서울에 있고 서울의 서남부지만 일단 떠나면 또 다른 후보가 금방 내려올 많은 후보, 잠재 후보가 지금 거기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떠났을 경우에 야권이 분열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줄 수밖에 없고 일단 한번 탈당을 하면 수도권에서는 특히 라떼르가 붙습니다. 잘못된 탈당한 사람 이렇게 부르면 정치적 이미지 상당히 안 좋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당선이 목적이 1차적이고 총선이 다가올수록 더 그것이 강하게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저는 결행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지면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이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인데 뭐 그런 맥락으로 네, 이해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네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재현의 정정당당 다음 주 일요일 밤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